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 미임명과 관련해서 헌재의 결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국회 측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걸 강제할 어떤 조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이번 헌재 결정을 쉽게 설명드리면 최대행의 부작위,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없고요. 또 최대행을 상대로 언제까지 임명을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일단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 미임명하거나 계속 이제 미뤘을 시에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헌재가 구체적으로 최대행에게 언제까지 임명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거나 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법률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 따지면요. 계속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직무유기죄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국회에서는 최대행을 상대로 이 위헌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 측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최대행 측이 잘 살펴보겠다고 한 이 헌재 결정문의 취지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번 헌재 결정문의 취지는 매우 명백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헌재 취지는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권한이자 동시에 의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한 이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회에게 실질적으로 임명 권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임명하는 거는 형식적인 절차만 지금 남겨두는 건데 그거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이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행 측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 잘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 마은혁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최대행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탄핵에서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그 임명을 할 그 의무는 한 총리에게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최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서 그 국무위원 순위상 지금 경제부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결과가 만약에 기각이 나온다고 하면 이 한덕수 총리는 다시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재판관 임명 권한도 한 총리가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결정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역시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서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쟁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 임명을 보류한 것 자체는 위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로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탄핵 이 심판에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이 위헌이나 위법적인 행동이 과연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사실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총리 사건에서 과연 위헌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연 이 임명 보류도 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나온 헌재 결정문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국회 선출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에 대해서 임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9명 중에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3인을 지명을 하고요.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 그리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이제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이 사실은 국회 또는 대법원장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는 건데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은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지명한 후보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 절차에 뭐 위법한 게 없거나 아니면은 이 마은유 후보자가 뭐 후보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대로 이 부분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예, 또 하나의 쟁점이 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전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여기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5대3으로 갈렸는데 이 문제가 그 의원식 의장이 피청구인 자격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의견이 이렇게 5대3으로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된 건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결론은 동일한데 이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결정문을 기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3으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그 3인의 의견을 이제 별도로 별개 의견으로 이제 개별 의견이라고 기재를 한 건데 이번 쟁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이런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이게 국회의 이런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그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이 없었어요. 네. 본회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5인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에서 3인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 의사는 확정이 된 거고 그중에 2명만 임명이 됐고 1명은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국회 선출권이 침해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5인의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3인의 의견은 이 별도로 본회의 의결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이 결론이 똑같았던 거는 지난 14일에 국회에서 이 마은영 후보자 임명 촉구안에 대해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좀 하자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게 3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헌재 결정은 나왔고 최장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이 주된 관심이 되는데 일단 만약에 최 대행이 임명을 했을 시,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임명을 했을 시에는 그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사실상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변론은 종결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상 선고만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 심리에 참여했던 8명만 선고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추가 임명이 됐으면 어쨌거나 재판관이 9명인데 그중에 8명만 선고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어서 이 9인이 모두 선고에 참여하도록 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네. 재판관이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 절차에 직접 참여해서 이 심리를 하고 이 재판 절차에 참여를 했어야 네. 됩니다. 그렇지만 마은혁 이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교체되거나 하면은 이 공판 절차 갱신이라고 해서 이전의 이 변론 절차를 다시 재개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헌재가 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지난 공판기를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 공판 절차를 갱신할 때 원칙은 이 지난 재판기일에 있었던 변론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변론기를 따로 잡아서 연 다음에 녹음 파일을 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를 보시면 뭐 오전, 오후, 뭐 전일 네. 이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이 이루어졌잖아요. 총 11번의 이 재판 절차가 있었고 이 재판 시간만 따지면 50시간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 이 50시간이 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아직 정확하게 이 선고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공판 절차 갱신이 하기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50시간의 변론 절차를 다시 녹음 파일을 듣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선고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따로 뭐 간소화된 방식은 없고 무조건적으로 50시간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도 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재판장이 지난 기일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눴는지 요점을 이제 정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증인 신문 기록을 아니면 변론 조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공판 절차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공판 갱신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라고 하는 이 형사소송법 이 규칙을 개정안을 해서 이제 공포를 좀 앞두고 있어서 이런 간이 공판 절차 갱신을 할 여지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이갱신으로 좀 진행되는 건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후에도 이 헌재 결정에 대한 뭐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이갱신이라는 방법은 있지만 실제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따져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마 후보자를 막판에 합류시키는 것보다 마 후보자 스스로가 회피를 해서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이나 선고 일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건데 재판관이 이렇게 스스로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다만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이제 재판장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회피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은영 후보자의 경우에 이 뭐 윤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회피 사유가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더구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이 의구심을 좀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은영 후보자가 스스로 회피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을 역으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일단 뭐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온 이후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 짚어보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 이 소식입니다. 재판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병합하기로 결정한 그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김용현 전 장관과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혐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사실상 쟁점이나 아니면 증거 관계, 증인 관계가 굉장히 겹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500명이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재판 절차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 입장에선 재판의 효율성 그리고 이 쟁점을 좀 일관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의 경우에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는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뭐 이들도 기소된 죄 자체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아니면 뭐 노상원 전 사령관과는 사실관계를 조금 달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게 이제 내란에 대한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김봉식 전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모의에 참여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 당일에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좀 알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들이 내란죄에 있어서 공모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뭐 그 죄명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쟁점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이 노상원 전 사령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다음 달 17일에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27일에는 이 증인 신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비상계엄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고 또 어디까지 어느 수위까지 이 공모를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라면 이제 바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해당이 되는 건데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발견된 수첩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이 사실상 모두 다 실행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제 선관위 침탈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가지고 병력이 투입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을 한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계획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고인들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